안녕하세요. 미랄 한글학교 우리 중등부 학생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예, 오늘 또 이제 조선 후기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배우는 분량들이 조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선생님도 많이 걸린 편인데 아무튼 오늘 배울 분량을 잘 설명하고 또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국에 우리 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국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이 좀 있어서 오늘 배우는 분량과 관련해서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여행 경로, 국내 여행 경로 이런 것까지 담아보느라고 또 몇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 지금 못 가더라도 나중이라도 한국 갔을 때 그 한국 여행할 때 또 역사 탐방 뭐 이런 걸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조선 사회의 변동 두 번째 시간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와 실학의 등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조선 후기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실학 발생의 배경이 되었다. 실학이라는 걸 대해서 오늘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개혁론이 주장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실학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사회 모습, 그리고 실학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거의 실학 하나를 가지고서 거의 하루 한 40분짜리 강의 전부를 다 채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실학에 대해서 뭐 연구된 부분도 많고 이야기할 부분도 많은데 짧게 1시간 정도의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연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할 때는 지난 시간에 할 때 정조 대왕의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영조, 정조까지의 탕평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실학과 관련된 부분 배울 건데요. 여기 지금 하나 더 추가된 게 이제 신유박해가 하나 있죠. 신유박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또 이만큼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실학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나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실학의 발생 배경 먼저 볼게요. 실학 이 왜 발생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촌 사회의 변화와 상공업의 발달 이 두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보면 조선 후기가 되면 농촌 경제가 향상을 하게 됩니다. 제일 큰 원인은 먼저 모내기 법인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진이 하나 있죠. 모내기 하는 모습이 있는데 예전에는 직파법 그래서 논농사, 벼농사를 지을 때 그냥 논에다가 벼를 쑥 뿌렸죠. 그냥 쑥 뿌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는 놈도 있고 싹이 나지 않고 죽는 놈도 있고 예, 그랬겠죠. 효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내기를 하면 우리 뭐 사진에서 봤을까? 영화에서 뭐 실사 영화에서 유튜브 같은 데 봤을지 모르겠는데 모내기를 모판에다가 이렇게 먼저 가지런히 이렇게 기르고 모판에 심죠. 이게 모판이라 그러죠. 모판에 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싹이 나면은 이제 모내기라고 해서 논에다가 이렇게 줄을 쭉 그어 놓고 여기다가 사람들이 하나씩 심는 모습을 옛날에 기록 영화 같은 데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습니다. 이게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걸 기계로 심죠. 기계로, 농기계로. 예전에 이걸 다 사람들이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 이 사이로 예, 사람들 이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김도 매고 김 매는 건 뭡니까? 이제 그 벼 외에 다른 풀들이 자라면은 솎아내줘야지 영양분이 골고루 이 벼에만 논에 이 벼에만 집중이 되니까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생산성이 이렇게 해서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따라서 배를 추수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뭐 막 뿌렸죠. 막 뿌렸습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이게 직파법인데 이 직파법에서 모내기법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력이 절감됐습니다. 왜 절감됐을까요? 나중에 추수할 때도 그렇고 이 모내기 할 때, 그다음에 추수할 때만 대규모로 인력이 필요하지 그 사이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수확이 증대됩니다. 모판에 옮겨 심었다가 이렇게 옮겨 심다 보니까 직파법보다 그 중간에 죽어나가는 벽씨가 더 적게 된 거고 더 효율이 높아진 거죠. 수확이 증대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논농사 외에 이게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뭐 인삼, 조선 후기에 넘어온 이런 새로운 작물들이 많아요. 인삼, 담배, 그다음에 채소들, 약재들, 목화는 고려 말에 이제 문익점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조선시대 본격적으로 목화가 재배되면서 이제 면이 나오고 여기서 옷감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여튼 이런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논농사 외에도 부수입들도 생기고 아예 요거를 주로 이 상품 작물들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농민 중에서 일부는 재산을 축적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제 날품팔이로 이 논농사할 때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농사할 때도 뭐 1년 내내 필요한 게 아니고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 그리고 또 특별한 시기만 이렇게 필요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가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남의 밑에서 임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그렇게 농민이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 이제 동요가 또 농촌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양반들의 수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공명첩과 족보가 발행되기 족보를 위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 두 번의 큰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국가 재정이 이제 그 피폐해지다 보니까 조세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공명첩 요쪽으로 가볼게요. 임진왜란 전후로 병자호란 전후로 공명첩을 국가에서 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명은 여기 보면 이름이 비어 있다. 뭐 성명란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뭐 이런 뜻이고요. 첩은 임명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려고 부유층,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던 관직의 임명장인데 실질적인 효력은 없고 그냥 명예직입니다. 아, 나 이런 관직을 했었어라고 하는 그건 뭐 관직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냥 명예직으로만 주는 공명첩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이제 자기 벼슬임내하고 후손들한테 특히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족보도 팝니다. 족보를 이제 돈을 주고 이거는 뭐 국가가 파는 건 아니고 유명한 명문 양반가가 있는데 나중에 뭐 토지를 잃어서 아니면 뭐 재산 수입이 없어서 가난해진 양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반들이 이제 족보를 위조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을 사서 양인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양인이었는데 양반으로 신분이 세탁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몰락한 양반들이 이제 소장농이나 임노동자로 전락하기도 하고 이런 몰락한 양반들에게서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는 거꾸로 양인이 양반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급격하게 동요합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양인의 수는 줄어들고 양반의 수가 늘어나서 나중에 조선 말기에 가면 양반이 뭐 절반 이상,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무슨 족보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너 그거 진짜 족보 맞아? 나중에 너네 조상이 언젠가 조선 후기 때 돈 주고 산 족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족보의 값어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죠. 신분제 동요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상공업은 관영 수공업,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뭐 유기는 이제 도자기, 그 다음에 나전칠기라고 해서 가구들, 농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다 정부가 직접 관영수공업에 의해서 공급을 했는데 나중에
민영수공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잘 공급하고, 또 이게 정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가로도, 민영으로도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면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된 거죠. 생산과 판매가 이 민영 수공업자들에 의해서 발달하고, 이들 중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또 상업이 발달했는데 장시, 여러분 뭐 5일장이라고 들어봤나요? 여기 뭐 말레이시아도 많죠. 야시장 같은 게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죠 참. 당시에는 5일장이라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5일장이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이런 걸 장시라고 합니다. 이런 장시가 번성을 했고 전국에 약 1000여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시장이 열린 게 아니고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이런 5일장들이 전국에 1000여 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부상, 옆에 보이죠? 사진이 보이죠? 이 보부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5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거의 이제 오늘은 여기, 오늘은 내일은 저기, 내일 모레는 그 다음날 또 어느 시장 가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물품을 파는 거죠. 이런 보부상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전국적으로 장시가 번성을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상평 통보가 유통이 됩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뭐 쌀로도 하고 소금으로도 하고 아니면 물물 거래도 하고 했는데, 이 보부상들은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품 거래할 때 뭐 쌀로 할 수도 없고 그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 상평통보 보이죠? 엽전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사용해야 좀 더 가볍게 자기 화폐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보찜이라고 하죠. 이 보찜을 쥐고 뒤에 이 엄청난 짐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화폐는 가볍게 엽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들에 의해서 상품 매매와 품삯 지불과 세금 소장료 납부 등이 활용하는데, 이 상평 통보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여기서도 역시 돈 버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 돈 버는 사람들이 공명첩이나 족보들을 사서 또 양반의 신분을 사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신분제를 흔드는 요인들이 됩니다. 자, 농촌 사회가 이렇게 변화했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회 질서가 변화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동열하는데, 기존의 성리학은 이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론과 형식에만 치우쳐서 예법 논쟁, 예성 논쟁 이런 것들만 있었고 현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명학, 이론보다 실천을 더 강조하는 양명학을 수입해 오기도 하고, 또 청나라랑 왕래하는 가운데 청나라에서 수입한 서양의 학문, 이걸 서학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서학을 보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좀 특이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의 이제 신부들이 직접 와서 포교를 한 게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해요. 그냥 천주교의 성경이 서학과 함께 들어오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청나라에 다시 가서 청나라의 신부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와서 이제 그 천주교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생겼다. 좀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주교와 서학이 보급되면서 중국, 청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세계관에서 점차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그 유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실학이.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실학이 등장을 합니다. 현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농업 분야, 상업 분야에서. 그 다음에 또 국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성리학이라 그러면 그냥 유교만, 중국에서 넘어온 유학만 공부를 했지만, 이제 실학이 발달하면서 현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탐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 우리나라 언어, 경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런 학문들을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 지리, 언어, 경제들 연구하는 학문들을 국학이라고 합니다. 이 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조선 후기에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청나라는 게 기본적으로 청나라에서 고증학이라는 게 전례가 됩니다. 이 고증학은 뭐냐면 유교 경전을 연구할 때 그냥 그 형식적으로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유학을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고전에 의해서 옛날 유교 경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에서 중국 시대에 있었던 그런 유교 경전들을 하나하나 구해서 직접 문자적으로 확인하면서 예, 공부를 했던 거죠.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을 고증학이라고 합니다. 고증학은 그래서 아주 금속학도 발달하는데 비석 같은 거, 예, 아니면은 무덤에서 출토되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 경전들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이제 고증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서양식의 서구의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실증의 뿌리 깊은 뿌리 박은 학문들을 고증학이라고 합니다. 이 고증학이 전래되면서 실학도 연구하는 방법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학은 기본적으로 민생 안정,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해서 실증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보면은 실학 분류를 하게 되면 크게는 농업 중심으로 개혁을 했던 사람들, 상공업, 상업 중심으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이거 동시에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농업 중심, 상공업 중심 이렇게 나눠졌다기보다는 초기에는 먼저 농업 중심으로 개혁을 실학이 연구가 되어지다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청나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와 과학을 보고 와서 감탄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미 그 당시엔 청나라는 그 서양과의 왕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받아들였고 또 발달된 문화들도 받아들였었거든요. 그 청나라의 왕래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발달했던 청나라의 상공업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좀 들고 와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초기에는 농업을 중심으로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자영농을 육성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자 이런 걸 이제 경세치용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세치용학파.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세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형원은 반개수록을 통해서 대표적인 학자들만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개수록이라는 대표적인 저서가 있고 여기서 균전론, 신분별로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하자. 그래서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상민들, 양인들에게도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해서 토지의 생산력을 끌어올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양반 제도를 문벌 제도를 타파하고 과거제와 노비제도 없애야 되거나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익은 성호 사설을 통해서 한전론을 주장했는데 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 확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들은 지급을 해줘야지 된다.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몇 사람들은 많은 농민들이 자기 땅이 없이 토지가 없이 다른 큰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부자들 밑에서 임노동자로 전락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를 주어야 된다. 그랬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 중심 개혁론자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그 유명한 학자는 이제 정약용인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라는 3가지 큰 저서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저서를. 그리고 여전론과 정전론을 주장했는데 처음에 여전론 주장하다 나중에 정전론으로 이제 약간 주장을 바꿨어요. 토지의 공동 소유, 공동 경작,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수확물의 공동 분배, 그러니까 집단 농장을 주장했던 거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나중에 북한에서는 정약용이 이 시기에 이미 마르크스보다 먼저 공산주의를 기본적인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했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할 정도로 정약용을 이제 높이 샀죠. 백성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제도도 모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약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실학 후반기에 가면 이제 상공업을 중심으로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 그다음에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을 일명 이용후생학파 또는 북학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수원은 우서라는 저서를 통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비교해서 개혁안을 제시했고, 상공업을 진흥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직업을 평등하게 전문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산농공상이라는 이런 신분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산농공상 신분제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선비는 이제 선비를 얘기하는 거고, 농은 농민, 공업은 공업에 종사했던 사람, 상은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 이렇게 그 영역별로 직업별로 산업공상이 있으면 조선시대 가장 높은 신분은 요 선비가 들어가는 이게 학문을 공부하는 이 선비사자, 선비들을 가장 중시했고, 근데 조선 대대로는 조선 태조부터 말기까지 농업을 중시했습니다. 산업공상. 그러다 보니까 뭐 공업, 그다음에 상업 중시하는 사람들은 천하게 봤죠. 그래서 산업공상 중에서 선비를 가장 높게 받고, 그 다음에 농민을 그 다음에 높게 쳤고,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천하게 여겼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은 상공업과, 그러니까 이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많이 번 것만큼 신분도 평등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대원과 같은 사람들은, 유수원과 같은 학자들은 직업의 평등화 전문화를 주장하면서 상업, 공업도 중요시했던 거죠. 그 다음에 홍대영은 임하경륜, 의사문답이라는 중요한 책을 남겼고요. 기술혁신, 문벌제도의 혁파, 그러니까 양반제도 같은 거를 철폐하자 그랬고, 중국 중심의 생각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국 중심은 성리학이 이야기하는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중화사상.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 당시에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굉장히 오랑캐가 일으킨 나라라고 해서 안 쳐줬어요. 중국은 명나라에서 끝났다고 본 겁니다. 성리학을 이렇게 명나라에서 끝났고, 청나라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울 게 없는 나라다, 오랑캐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중국 중심,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중화사상 중심의 생각을 비판했던 거죠. 청나라를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통해서 큰 중요한 열하일기, 이제 그 견문록 같은 겁니다. 중국 청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견문록을 썼던 책이 열하일기인데, 이 책에서 보고 나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야겠다.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길이 좁고 길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 사람들이 육로로 걸어서 이동을 했죠. 그나마 조금 말 타고 가는 게 조금 더 빠른 수단이었는데, 말을 타고서 뭐 수레와 이런 걸 이용해서 물자를 수송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선박 이용, 강을 따라서 선박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 이게 뭐 대단한 거야라고 하겠지만, 이미 그 당시 중국을 방문하고 청나라를 방문해 봤더니 수레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선박을 이용해서 수로나 강을 통해서 대량의 물자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던 거죠. 조선엔 그런 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다음 화폐 유통을 주장했고요. 역시 문벌 양반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열하일기 보면 이제 허생전, 양반전, 호줄 같은 한문 소설들을 통해서 양반들의 허위 의식을 비판했던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관심을 가졌고요. 네, 박제가라는 사람이 이제 북학의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여기서 상공업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역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특별히 이제 소비를 권장했습니다. 소비를 해야 더 많은 소비를 열심히 해야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 수요 때문에 생산도 발달하게 된다. 공급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야 생산이 촉진되면 공급이 발달하니까 자본주의가 싹틀 수 있다, 이런 거죠. 박제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체로 재물은
비유하건대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라고 해서 북학이라는 책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실학들이 발달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실학자들은 대부분이 중앙 정치와 거리가 먼 소수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서브 스트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반영이 잘 되질 않았고, 하지만 이런 실학 사상들은 나중에 19세기 가면 개화 사상으로 나라를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맞춰서 나라를 외국에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문물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화 사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데 이 실학 사상과 관련해서 이제 첨부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국학이 발달을 했죠. 조선 후기에 보면은 추가로 국학은 어떤 거냐 아까 여기 봤죠.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언어, 경제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희라는 사람은 이제 언문지라는 책을 써서 한글을 연구한 서적입니다. 안정복이라는 사람은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썼고 독자적인 역사 정통론을 내세워서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화했던 인물입니다. 유득공은 예전에 한번 발해 언급하면서 얘기했죠. 발해고라는 책을 써서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 일부로 보기 시작했고 만주 일대가 과거 우리나라 영토였음을 일깨웠던 사람입니다. 이증화는 택리지라는 책을 써서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인심, 풍속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인문지리서를 썼습니다. 김정호 같은 사람은 대동여 지도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발달된 서양의 이제 지도들이 온 걸 보고서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와 같은 지도를 만들었죠. 전국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보면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고 보면 이런 표시들이 다 뭐냐면 이게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첩된 이런 책들을 이렇게 펼치면 큰 지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동할 때는 아니면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책을 접어서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펼치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도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죠. 대동여 지도는 선의 굵기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선의 굵기를 달리해서 산맥의 높이를 표기했고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고 또 홍대용은 혼천위를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국학을 발달했는데 조금 더 우리 시학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학자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퇴계 이황과 이이, 그다음 율곡이,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꼽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학문을 연구했던 어떻게 천재입니다. 정약용의 호는 다산이고요. 자는 다산이고요. 네, 호가 좀 다시 볼게요. 호는 다산이고 또 여유당이라는 호도 갖고 있습니다. 다산학이라는 학문이 요즘은 이제 별도로 생길 정도로 이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연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있는 정약용 생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게 전남 강진에 가면 있는 다산 초당입니다. 왜 이걸 사진으로 보여줬냐면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한국 가고 싶죠, 여러분. 한국 서울 지도 잠깐 봅시다. 서울 지도 보면 이게 서울 특별시의 동쪽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잠실 롯데월드가 여기 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이렇게 강으로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에 다산 정약용 생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애들하고 가끔 와이프랑 가족여행 많이 갔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물머리 근처입니다. 두물머리가 뭐냐면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 해서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두물머리. 이게 왜 두물머리냐면 이 북쪽으로 흐르는 요 강이 이제 북한강이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이제 남한강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이다 해서 두물머리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두물머리가 있고 여기 조금 더 가면 여기에 이제 다산 정약용의 생가가 있습니다. 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생가고 이제 다산의 외가가 다산의 외가가 다산의 어머니죠. 예, 윤씨입니다. 윤씨. 나중에 이제 국어 시간에 윤선도라는 학자이자 시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정약용의 외가 쪽에는 이제 윤선도라는 유명한 걸출한 또 시인이자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윤씨가 이제 어디 윤씨냐면 해남 윤씨입니다. 예, 고향이 본관이 해남에 있습니다. 나주 윤씨인데 나주인데 이제 해남이 이쪽에 있죠. 해남이 전라남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해남 이쪽이 해남입니다. 정약용의 외가는 이쪽인 거죠. 이쪽에서 제대로 살아왔던 거죠. 이 해남에서 오른쪽 조금 더 가면 나중에 정약용이 이제 유배를 갔던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이 있고 여기에 다산 초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18년을 머뭅니다. 유배지에서 귀향을 가서 또 재밌는 거는 이 왼쪽으로 가면은 진도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마지막 대첩, 그 12척의 배로 일본 해군과 싸웠던 명량이라는 울돌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 전라 우수영 그 박물관, 교육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해남까지 한번 가시게 되면 여기까지 가시게 되면 진도도 볼 수 있고요. 전라 우수영 명량대첩의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차로 조금만 더 가면 강진의 다산초당 정약용의 이제 18년 동안 이 정약용 선생님이 머물렀던 유배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렇게 다산초당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제 그 조안면에 있죠. 가면은 이 조안면 여기 가면 가기 뭐 롯데월드 여기 있고 최근에 여기에 요 지역에 이제 하남에 가면은 경기도 하남에 스타필드라고 신세계에서 만든 그 또 엄청난 쇼핑몰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도 볼 수 있고 스타필드도 볼 수 있고 다산 정약용 생가 여유당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물머리도 보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세트로 하루 코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다산초당 강진은 뭐 여기 이 자체는 하루 코스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또 하루 이상 걸리겠죠. 한 1박 2일 코스로 다녀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은 1762년부터 1836년까지 살았습니다. 73세를 살았고요.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자고 저술가였고 시인이고 철학자였고 과학자였고 공학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본관은 나주였고요. 자는 미용이고 어릴 때 이름은 미용입니다. 호는 다산, 또 여유당이라는 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안면에 있는 이 생가를 여유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산 초당은 이제 자기 호를 따서 이제 초당이라고 부른 거고 유배지를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했고 현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해남 윤씨였고 윤선도의 5대 손녀입니다. 윤선도라는 위대한 학자의 5대 손녀였고 그다음에 나중에 외가 쪽이 이제 전남 강진에 있다고 얘기했죠. 1783년에 성균관에 입과를 합니다. 대학이죠.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1883년이니까 22살, 21살 이때 이제 입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1789년에 대과에 급제를 합니다. 굉장히 좀 늦게 관직에 진출했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이미 성균관에 입과할 때부터 이 당시에 이미 정조가 1783년에 이미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는데 이미 이때부터 그 성균관에 입과할 때부터 정조가
정약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정약용을. 그래서 그의 재능을 높이 샀는데 이 당시만 해도 붕당 정치를 할 때이다 보니까 정약용은 이제 남인 출신이거든요. 남인이 이때 별로 이렇게 세력이 크질 않았습니다. 예. 정조 때는 서인이 잘 되었죠. 아니다. 벽파니까 그렇죠. 벽파 서인이죠. 예. 서인이 이제 집권할 때다 보니까 서인 중에서도 이제 벽파, 서인이 집권할 때다 보니까 남인은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 세력이었던 집권 세력한테 이제 잘못 당할까봐 숨기느라고 천천히 관직에 불렀다는 얘기고요.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정조하고 서로 교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조 13년에 관직에 진출해서 정조가 승하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관직에 머뭅니다. 재미있는 게 이제 1789년에 급제를 했는데 1791년에 화성을 짓죠. 정조가 수원에다 화성을 짓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화성할 때 뭐 거중기 같은 거 써서 그러니까 발달된 도구들을 써서 인력을 적게 쓰고 빠른 시간 안에 화성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 1779년에 화성을 완성할 때 이미 정약용이 활약을 합니다. 2년 만에 뭐 정약용이 엄청나게 뭐 갑자기 급부자를 한 다음에 정약용의 총애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1783년에 성균관에 들어갔을 때부터 오랫동안 정약용의 눈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년만 정약용과 정조와 함께 했던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정조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 하면은 정약용을 떠올리시면 될 정도로 이 둘 간의 관계는 굉장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였고, 그럼 왜 12년만 관직 생활을 했느냐? 정조가 승하하고 나서 1801년에 순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정조가 떠나자마자 반대 세력들이 이제 정약용을 음해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순조 때 신유박해라고 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탄압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약용 집안 전체가 다 천주교 신자였다고 해요. 뭐 나중에는 천주교를 배교했다, 천주교를 난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신유박해로 정약용의 집안 중에서 정약전이라고 해서 그 정약용의 형인데, 셋째 형인데 형은 죽습니다. 끝까지 그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아서 사형당하고, 근데 정약용과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고 이제 고백을 함으로써 사형에서 유배로 감형이 됩니다. 그래서 1818년 순조 18년에 귀향이 풀릴 때까지 18년 동안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합니다. 12년 동안 관직 생활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예. 이때 18년 동안 학문 연구해서 이때 지은 책들이 500권에 가까운 책들이라고 해요. 예. 그 500권의 책들 중에서 대표적인 저서가 일표이서라고 해서 1표는 경세유표, 이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서는 목민심서, 흠흠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1표이서, 이게 대표적인 서적이고요. 이거 외에도 500권을 저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유당 전서라고 해서, 여유당은 또 아까 얘기했죠. 정약용의 호였습니다. 이름 붙여진 이제 정약용의 작품과 저서 모음인데, 정약용이 살아생전에 이걸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1834년부터 1838년까지 약 4년 동안 20세기에 와서 후세들이 모았습니다. 500권의 책들을 모아서 약 한 154권의 책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정리된 책 안에 이제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서유표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당 전서라는 게 이제 1838년에 간행이 됐고요. 근데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이 154권을 지금 다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 번역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다산학이라 그랬잖아요. 이 500권, 그 중에서도 154권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학문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이제 정약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학파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아까 농업 중심 개혁론 했던 경세 치용학파가 있다고 했고요.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이용 후생학파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학자 유형원, 이익, 그다음에 정약용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아까 한 페이지에 걸쳐서 따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유형원은 균전론을 내세워서 반개수록에서 주장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한전론, 이익이 주장한 한전론은 자영농 육성에 의해서 신분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지급하자고 했던 거고, 이익 역시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형원은 이 농업 중심 개혁론, 경세 치용학파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이익은 이 경세 치용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밑에서 이제 성호학파라고 해서 수많은 후배들이 이제 후배 학자들이 더 이제 양성이 된 거고요. 정약용하고는 이제 이 학파하고는 이제 함께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18년 동안 유배를 당했는데, 유배당한 학자하고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역모로 몰릴 수가 있으니까. 정약용은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한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 세 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이용 후생 학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북학파라고도 했죠.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를 보면 이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들이 있습니다. 박제가들이 있고, 유수원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우서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산업공상의 직업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선비, 농민, 공업, 그다음에 상인들, 이 사람들이 신분에 아니면 귀천이 없게 평등하게 대우하자, 이런 주장들을 했었던 거죠. 홍대용은 사신으로서 청나라를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담원집과 같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박지원이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북학파 중에서는 박지원과 박제가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박지원은 이제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도 강조했고, 화폐 유통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열하일기는 청나라에 갔다 온 경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허생전, 양반전, 호질 같은 걸 통해서 관직에 비록 나가지 못했으니까 대신에 양반들의 허례, 허식들, 이런 것들을 아주 풍자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허생전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책을 사지 않더라도 허생전 보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허생전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요약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상당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 얘기하면 허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학문 연구만 하고 관직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타박을 한 거죠. 밖에 나가서 돈 좀 벌어오자,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알았어, 그럼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돈 벌기 시작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와서 와이프한테 갖다 바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네 양반들 집에서 책만 읽지 않고, 그다음에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만 탐하지 말고, 너네가 적극적으로 상업활동, 아니면 공업활동, 무역하는 거, 너네들이 이런 것만 해도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상공업에 진흥을 시킬 수 있는데, 왜 맨날 집에 앉아서 책만 읽고 있느냐, 성리학, 유교 경력만 읽고 있느냐,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정말로 현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냐 하고 풍자적으로 비유하는 소설이, 한문 소설이 바로 허생전입니다. 박지원은 이제 박제가는 박지원의 제자로서 청나라에 다녀온 후에 북학의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합니다. 이 북학의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북학파로 이제 또 불리워지게 된 거죠.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걸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특이하게 이제 소비를 권장했던 거죠. 소비가 일어나야 생산도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야 생산 활동이 늘어나니까 농업 말고 상공업이, 특히 상업이 발달할 수 있다. 공업
발달할 수 있다. 그게 이미 청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냐. 그런 이야기였죠. 국학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이익의 제야진, 아까 얘기했죠. 성호사설을 지었던 성호학파라고 분류됐던 이익의 제자였던 안정복이 이제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지었고요. 그다음 이익은 조선시대 정치 문화를 정리한 연려실기술을 저술했습니다. 한치윤이라는 사람은 해동 역사를 편찬해서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해동 역사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발해까지도 확장한 거죠. 이종휘는 고구려사를 연구했고요. 유득공은 발해고를 저술해서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역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추사 김정희, 헷갈리면 안 돼요. 김정호라는 사람,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라는 지도를 만든 사람이고요. 김정희는 추사체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또 그 필체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금속 과안록을 지어서 이 당시에 이제 금속학이라는 학문이 청나라에서 넘어왔는데, 금속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북한산 어디죠? 북한산에 가면은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데,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산 한번 정상에 올라가 보세요. 순수비가 있는데, 이 북한산에 있는 이 비가 진흥왕대에 만든 순수비였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게 비석이나 이런 무덤에 무덤 앞에 있는 이런 비석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몇 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생활상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금속학이라고 합니다. 아까 청나라에서 고증학이 넘어왔다고 했죠. 예. 실물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고증학, 또 금속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속과안록이라는 책을 지어서 추사 김정희가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는 거고요. 지리 분야에서는 서양 선교사가 만든 고려만국 지도가 전해지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식으로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 권상기의 팔도 분도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역사 지리서로는 유득공의 사군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구, 정약용은 지리서도 만들었어요. 나중에 신경준의 강계고, 이런 책이 나왔고요. 인문지리서로는 이중환의 택리지가 유명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유득공의 경도잡지, 정약용의 조선수경. 정약용이 이제 인문지리서도 썼어요. 신경준의 도로고, 산수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 이런 것도 있고요. 언어학에 있어서는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유희의 언문지, 이런 책이 있었고요. 황윤석의 이재집 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이의봉의 고금성립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예술 영역에서는 중국의 화풍을 모방하는 당시 풍토를 비판하고 우리만의 화풍을 확립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정선이 우리 자연을 자기만의 화풍으로 그린 진경산수화라는 이제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선구자가 되었죠. 정선하면 이제 진경산수화를 떠올리면 되고, 하나 더 떠올리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박물관이 있는데, 저기 삼성동에 나중에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진경산수화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카톡으로 남겨놓을게요. 또 이 당시에는 백과사전유들이 많이 편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광의 지봉유설 같은 거, 문화인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백과사전유의 저서들이 많이 편찬됐는데,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이제 효시가 된 거고요. 뒤를 이어서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전산고, 성혜응의 연경제전집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영정조 때 동국문헌 비고도 편찬되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졌죠, 이때. 또 천문학 분야에서는 서양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서 지전설이 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돈다는 거죠. 지구가 돈다. 예전에는 이 당시까지는 지구는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김성훈이 처음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죠. 예. 당시에는 뭡니까? 음양오행설로 해서 성리학적인 음양오행설 해서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이제 하늘과 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음양. 하늘이 양이고 땅은 음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니,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무한 우주론이 서양 천문학의 영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성리학은 이제 조금 더 핀치에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천문학은 근대적 우주관으로 접근해 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종 때 1669년에 각각 혼천 시계를 발명했는데 최근에 들어와 1960년대 이제 전상훈이라고 하는 교수가 송이영의 혼천 시계는 동양과 서양의 과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 및 생물 분야에서 허준이 이제 선조 때 광해군 때 동의보감을 저수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의학과 중국의 의학을 결합한 책이 됐고요. 정약용 또 나오죠. 정약용은 홍역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한 마가회통을 썼습니다. 또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약용 대단하죠. 또 이재만은 동의수세 보원을 저술해서 사상의학을 확립했습니다. 사상의학은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나중에 여러분 조금 어른이 된 다음에 사상의학을 접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학과 관련해서는 김여의 우회이어보, 정약전, 정약용의 형입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 같은 책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로는 이제 신속이라는 사람이 농가 집성을 펴내서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의 보급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박세당의 색경이라는 책도 있었고 홍만산의 산림경제, 서호수의 해덕농소 등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학파, 국학에서 연구된 여러 가지 학자들과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아까 우리 이제 신유박해를 잠깐 얘기했었죠. 천주교 박해, 큰 박해가 한 5번이 있었는데요. 큰 거는 첫 번째 최초의 천주교 탄압은 정조 15년 1791년에 신해년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이건 뭐 크지 않게 그냥 넘어갔는데 신유년에 있었던 1801년에 있었던 이 박해가 굉장히 좀 규모가 컸습니다. 정약종의 형 등 50여 명이 이때 순교합니다. 주로 남인 계열이 이때 희생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조가 승하자마자 바로 정약용을 모함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때 천주교 세력을 탄압하는 빌미로 정약용도 함께 이때 몰려갔 이제 그 관직에서 쫓겨나고 유배를 가게 된 거죠. 이후에 또 같은 해에 또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약용의 이제 제일 큰 형인데 정약현의 사위였던 사람이 황사영입니다. 이 사람이 신유박해 때 신유박해를 받고 나서 숨죠.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중국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다가 밀서를 보내려고 하다 이게 발각이 됩니다. 이 밀서에는 신유박해 때 얼마나 많은 조선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서 중국 로마 카톨릭에 보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와서 천주교를 좀 그 중국의 신부들을 조금 서양 신부들을 좀 보내줘서 그리고 조선과 이제 통상을 좀 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자기들이 이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종교적인 자유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사실은 이제 황성의 벽해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뭐죠 그 중국의 식민지 같이 되어서 중국의 식민지가 이 사람들 꿈꿨던 건 그거예요. 중국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면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는 천주교가 자유롭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는데 조선 또한 종교의 자유가 얻게 되니까 이제 조선이 청나라와 조금 더 식민지배 관계처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조선의 조선의 이제 그 뭐죠 공주를 청나라 황제랑 결혼을 시켜서 조선이 이제 부마국이 되게 하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내용의 백서들을 이제 써서 중국의 로마 카톨릭에 보내려고 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한 번 또 발칵 조선 사회가 뒤집혀진 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박해 1839년에 헌종 5년에 또 있었고요. 1846년에 또 헌종 12년에 병오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부라고 하는 김대건이라는 신부가 이때 순교를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때를 굉장히 중요한 해로 바라보고 있고요. 가장 규모가 큰 박해는 병인 박해입니다. 고종 3년도에 흥성대원군이 이제 정치를 할 때 병인 박해가 일어나서 병인 양요가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죠. 이때 많은 프랑스의 천주교 신부들이 같이 순교를 당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걸 빌미로 해서 침공을 해옵니다. 이게 병인 양요였고요. 이때 프랑스군을 물리치긴 했지만 이때 물러가는 프랑스군들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약탈도 하고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던 서적과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가서 저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해놨던 거죠. 이런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정약용과 관련된 것은 신유 박해다. 신유 박해를 통해서 18년 동안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다산학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저술들을 하게 됐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신유 박해를 이야기하게 됐고 신유 박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 실학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